오늘은 이제 1644년이네. 그동안 우리가 대운하에 대해서 쭉 해서 원나라 때부터 이제 명까지 봤는데, 오늘은 1644년. 뭔가 딱 보는 순간 중요한 해인 것 같지? 예. 뭐가 좀 기억이 나요? 17세기 중반이니까 이제 유럽에서도 대항해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열고 또 이 동양에서도 항해술이 많이 발달해서 특히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무역이 많이 발달한 그런 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뭐 본격적으로 서구의 유럽의 이른바 아시아로의 진출이 이제 본격화되는 시기이기도 하겠는데, 이때 중국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때는 청나라가 점차 그 중국 내부에서 지배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정확하게 아마 우리가 역사에서는 그 이전에 청의 그 이전 세력, 청나라가 왕조 이름을 결국은 이제 청이라고 지었지만, 이 주도하였던 민족은 한족이 아니죠. 예. 만주족이잖아요, 그렇지? 만주라고 하는 민족. 사실 그 만주도 만들어진 이름이고, 그 이전의 만주는 사실상은 여진이지, 여진. 여진족. 우리에게는 뭐 후금 세력이라고 알려져요. 그 여진이 만주를 만들어서 이제 청으로 만든 것의 본격적인 시작.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이전의 왕조인 명에서 청으로 바뀌어서 청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된 것. 물론 청이라는 연호 자체는 1636년경에 홍타이지 시기에 만들어지긴 하지만, 명이 망하고 청이 들어가는 것이 1644년이니까 우리가 1644년을 생각하면서 대운하에 대한 이 강의인데, 뭐 왕조 교체를 내가 44년을 넣었어요. 내가 왜 이걸 넣었을까? 한번 뭐 생각해 볼 때 뭔가 이렇게 상상이 되거나 연결고리를 잡을 수 있다면 뭐가 있을 것 같아? 명나라가 아주 명실상부한 한족 국가로서 중국을 잘 통치하고 있었는데 과연 이것이 이런 수상 운하 같은 경우에 이해가 잘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되는 만주 세력이 이 운하를 또 장악하게 됐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이것이 과연 잘 유지되었는지 등등도 같이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 맞아. 사실 만주족은 해상 민족은 당연히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목민족 혹은 헬프 유목, 반유목 혹은 반농경, 반정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 우리 뭐 잘 알다시피 활 잘 쏘고 말도 잘 타고 그랬던 민족이기 때문에 바다에 대해서는 특히 뭐 해전 뭐 이런 건 좀 약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만주가 흥기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만주가 전 중국을 정복하는 것도 지역적인 일일 것이고, 그 당시에 만주가 정복하는 과정에서 평탄하거나 순탄치는 않았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민족이 중원지방의 한족을 지배하는 거니까 당연히 저항이 많았겠지. 우리나라도 뭐 일제 식민 강제 지배라든가 우리 역시 몽골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엄청나게 반대 운동들이 있었잖아. 소주나 항주에서 특히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라고 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뭐 거기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머리카락. 머리카락이겠지. 머리를 맞아요. 근데 이제 만주는 뭐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이지만, 머리카락을 안 자르면 너의 모가지를 자르겠다, 이런 좀 대단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머리를 잘랐는데, 그게 머리를 완전히 다 미는 게 아니라 아마 헤어스타일이 좀 우리가 지금 볼 때 중국 사극에서 많이 나오는 변발 같은 거니까 앞머리를 깔끔하게 이렇게 밀고 뒤로 이렇게 따뜻한 말이지.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이제 말 탈 때 바람의 저항을 줄이고 아마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 지금 재혁이 같은 머리 스타일이라면 말 탈 때 이렇게 뭐 갈기처럼 날려서 좋긴 하겠지만 불편하지 않을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만주족이 내려와서 중원을 지배할 때 강력하게 저항하는 한인들 중에 일부가 바다로 나간 거야. 이제 오늘 그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게 누굴까? 역시 해적왕 정성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정성공. 그래서 오늘은 이 정성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다로 나갔다면 만주족이 과연 이 바다 세력을 잘 어떻게 진압할 수 있었을까? 근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질문을 내가 던지고 싶은 게 이 정성공과 청조의 지배가 대운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거야. 이거에 대해서 혹시 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정성공이 너무나도 부유하고 또 강력한 함대를 거느렸다면 청조의 선택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해상을 장악하고 해상 루트를 완전히 청조가 장악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대여서 속된 말로 식겁을 해서 아예 해상으로의 진출을 단념하고 모든 이 해상의 반란 세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해상 루트를 차단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어쨌든 하는 얘기 가운데 강력한 해상 세력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에야 진압하고 싶었겠지만 이게 여의치 않았을 때는 상당히 또 반대적인 방향으로 그들과의 단절을 하는 이따 강의에서 하겠지만 천계령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기도 한단 말이에요. 오늘은 그러면 이제 이 정씨를 어떻게 장악하는가. 근데 그게 결국은 내가 대운하와 지금 다시 연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 바다 정씨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해양 세력. 우리가 보통 보는 이 해양 세력의 여러 계보들 가운데 하나고, 이 정성공 앞에 이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 이 이단이라고 하는 인물 앞에 왕직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왕직. 이 왕직은 우리가 앞선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여기 역시 바다의 해상 왕 같은 자신이 뭐 왕처럼 군림했던 사람인데, 다만 일본과 결탁이 돼 있기 때문에 외구 세력의 외구의 우두머리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왕직 2단, 그 다음에 정성공으로 이어지는 해상 세력 가운데 정성공을 어떤 방식으로 진압하느냐에 따라서 중국의 대해양 정책이 결정이 됐고, 이 대해양 정책은 다시 그 반대로 있는 내륙의 대운하와 결국은 표리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영향이 있다 이거지. 근데 이거를 한번 딱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않을 것 같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 이거에 대한 이해를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책이 혹시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내가 몇 가지를 좀 소개를 좀 해도록 할게. 오늘 1644년을 할 때 주인공이 되는 사람은 이제 정성공이죠. 그래서 정성공에 대해서는 지금 해적왕 정성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된 책이 있습니다. 부제는 중국의 아들, 대만의 아버지. 부제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듯이 대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 사실 우리의 역사와는 정말 애증의 관계가 있는 나라죠. 초반에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선 이후에는 반공이라고 하는 기치로 중국 대만과 적어도 우리 한국 대한민국 사이에는 아주 긴밀한 협조 관계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미국이 중국과 급속하게 수교를 하고 대만이라는 카드를 버리는 순간 미국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한국 역시 대만이라는 카드를 일순간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었죠. 그 이후에 우리가 대만과의 수교가 단절이 되고, 지금은 이제 대륙의 중국 일변도로 되어 있지만 대만과는 한국과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름의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사실 대만은 나름의 그런 좀 아프고 슬픈 역사들이 있는데, 그런 대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정성공입니다. 이 부분은 강의 시간에 좀 더 얘기를 할 것이고,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바로 이 조나선 클러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책이 아주 좀 이렇게 대중적이면서도 또 학술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청나라가 이런 해상 세력이 그 이전에 왕직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소위 해적 세력으로 발전이 되는데요. 이 다이앤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들의 바다라는 책이 있어요. 부제를 보면 남부 중국의 해적 해서 1790년에서 1810년. 비록 이 연도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이번 강의에서 다루는 1644년보다는 뒤고 하지만 중국 남부의 그 해적의 계보, 그 해적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연 누가 해적이고
누가 해상 상인이냐 이런 것을 결정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책이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때에 대만에서 활동하고 있던 중요한 상인 집단이 네덜란드인데 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와를 비롯한 동인도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는 책이 그 일본의 아사다 미노루가 쓴 동인도 회사 거대 상업 제국의 흥망사입니다. 청나라의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더 많이 소개를 드리겠지만 특별히 입관전, 즉 산해관을 통해서 중원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부터 시작해서 누르하치부터 시작하는 성장 과정을 잘 이해할 때는 일본의 이시바시 다카오가 쓴 대청제국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버드의 마크 엘리엇 교수가 쓴 만주족의 청제국이라고 하는 이 책은 사실상은 만주의 팔기제도에 대한 분석에 대한 책인데요. 이 앞에 보면 그 팔기제도가 형성되는 과정과 특히 팔기제도가 지방에 성립이 될 때에 주방팔기라고 하는 것이 각 지역마다 성립이 되는데 그 주방팔기가 어떤 방식으로 성립이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서 결국 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팔기제도라고 하는 군사 행정 혹은 그런 조직이 가장 중요한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할 때는 이 책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1644년) 중국의 역사에서는 명에서 청으로 왕조가 바뀌는 해죠. 1644년. 이번에 주제를 잡은 이 주제의 주인공 역시 명에서 청으로 왕조가 바뀔 때 청의 지배자인 만주족에 저항하면서 저항했던 한 인물, 그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육상에서 저항했지 않고 해상에서 저항 활동을 펼쳤습니다. 자, 그랬던 정성공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과연 이 시기에 명에서 청으로의 변화, 그리고 이때 그 해상 세력의 입장, 그리고 그 당시에 만주족에게 대운하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정성공, 정씨 세력이 거점을 잡았던 그 섬, 바로 대만입니다. 대운하의 시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서 우리는 대만에서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포르모사, 16세기 포르투갈인들이 이 섬을 발견하고 아름다운 섬이라고 하는 뜻으로 붙인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아열대 기후고요. 자, 이 바로 대만을 거점으로 성장했던 정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이 대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정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역시 천비 신앙, 마조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빼먹을 수가 없고요. 실제로 남송 시대에 복건성의 한 여인이었던 그 마조가 이후에 해양에서 활동하는 많은 상인들, 해양에서 활동하는 많은 선주들에게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앞선 천진에 대한 이야기부터 몇 차례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조에 대한 신앙을 하는 몇몇 대표적인 곳이 크게 세 곳인데요. 하나는 당연히 마조의 출신지인 복건에 있고, 또 하나는 바로 복건의 맞은편에 있는 섬, 오늘 우리가 주로 얘기하려고 하는 대만에 있고요. 또 다른 세 번째 큰 사당이 바로 천진, 천우궁입니다. 이처럼 복건, 대만, 천진, 이렇게 해안에 인접한 세 개의 도시를 사실상 연결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마조에 대한 신앙은 이처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가 이 1644년을 다루는 이 시기를 즈음해서 당시 세계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다양한 변화들 가운데에서 오늘 한 가지 좀 주목하고 싶은 일은 1648년입니다. 그때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하죠.
주권 국가들 사이에 일종의 국제 관계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베스트팔렌 조약이 1648년 체결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조약의 원인은 그 이전에 있었던 30년 전쟁이고요. 이 30년 전쟁을 종식시킨 평화의 협정으로서 이른바 서로의 주권 국가들 간의 경계, 바운더리가 생기고 서로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을 유럽 역사에서는 이른바 민족 국가, 네이션 스테이트 등장의 한 계기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근대 외교 조약, 국가 간의 외교 조약이 효시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 세계 열강으로 떠오른 국가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국제 무역으로 수익을 올리기 좋은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네덜란드 공화국 같은 경우입니다. 자, 이처럼 비록 유럽 내부에서는 30년 전쟁이라는 이런 서로 치고받고 하는 대단히 복잡한, 그래서 이른바 그 우리가 보는 지도로 보는 세계사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우리가 지도를 이렇게 딱 지금 그림에 보는 것처럼 보아도 대단히 복잡한 이러한 양상을 나타나는 이 결과, 오히려 이런 분쟁들이 그 이후에 서로의 경계를 만들고 그 경계의 기준이 되는 이른바 네이션 스테이트를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국제 관계의 발전이 그 이후에 이른바 세계 질서, 특별히 해양에 대한 질서나 국가 간의 그 세계 질서, 국제 관계를 형성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었는데요. 자, 바로 이 시기, 이 즈음한 시기엔 중국에서는 명에서 청으로 왕조가 교체했습니다. 특별히 1644년은 음력 3월 19일, 양력으로는 4월 25일인데요. 숭정제가 명의 마지막 황제인 숭정제가 스스로 목을 매달아서 자살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는 왜 200여 년이 넘는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로서 뭐 장렬하게 싸우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요. 뭐 어쨌든 무슨 공격을 당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스스로 목매달아서 죽음으로써 명의 생명을, 명을 멸망시켰을까요? 당시에 사실은 이 우리가 명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아는 분들은 바로 이 즈음에 농민의 장인 이자성이 이끄는 농민군이 북경을 둘러싸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도저히 어쨌든 살 희망을 잃고 왕조를 새롭게 이끌어낼 새로운 희망의 모든 여력을 다 잃어버린 숭정제가 자신의 공주들을 모아놓고 너는 어찌해서 황제의 가문에 태어났느냐라고 하는 참 절규를 하면서 스스로도 목숨을 끊었던 이러한 그 비참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북경에 가보시면 경산공원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사진에 보는 것 같은 나무와 그 옆에 명사종 순국처라고 하는 명의 마지막 황제였던 숭정제가 순국했던 곳이다 라고 되어 있고, 이제 저 나무가 숭정제가 직접 목매달았다라고 알려져 있는 나무예요. 물론 정말 저 경산공원에 있는 아마 어떤 나무에 목을 매달았겠죠. 그러나 딱 저 나무인지는 사실상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명의 마지막 황제는 1644년 죽음을 맞이하고요. 그러고 나서 조선에서는요. 사실 그 조선에서는 명의 마지막 황제인 숭정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많은 조선의 뭐 종묘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대부들은, 양반들은 비록 명은 망했으나 그 명을 대표로 해서 보여주고 있는 중화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는 우리가 이른바 명이 망한 것을 이어서 소중화로서의 역할을 자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이후에 우리가 만들어졌던 혹은 지어졌던 많은 조선의 유적지들을 가보면요. 거기에 숭정 몇십 년 혹은 숭정 100년 뭐 이렇게 해서 숭정제가 죽은 이후에 연호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을 무너뜨리고 명이 무너진 그 자리에 들어와서 점령을 시작했던 만주족의 청조를 사실상 중화의 나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정작 중국에서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새로 들어왔던 청조는 대단히 빠른 시간 내에 체제를 정비해 나가면서
명을 계승한 왕조로서의 자신의 역할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명의 마지막 이 숭정제의 죽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중국의 그 많은 역사상의 왕조들이 있어요. 근데 200년이 넘도록 유지되었던 왕조, 대단한 겁니다. 중국의 역사에서 200년이 넘는다는 것은 아주 긴 왕조입니다. 근데 그러한 왕조치고 게다가 이 명나라라고 하는 나라는요, 한족 왕조의 마지막 왕조였잖아요. 이 마지막 한족 왕조의 멸망치고는 어찌 보면 대단히 싱겁게 끝납니다. 장렬한 전투와 전사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숭정제로 하여금 또 다른 생존의 노력을 포기하고 자살을 선택하게 했을까요? 자, 왜 명나라는 270년 만에 이렇게 무력하리만큼 급삭하게 망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한번 내적으로 한번 좀 볼까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먼저 첫 번째는 당연히 어떠한 왕조든 황제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혼란입니다. 명나라 후기에 당당히 무능한 황제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그러한 상황에서 결국 정치를 스스로 통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황관 세력들에게 많은 부분의 정치의 권한들을 내주었던 것이죠. 황가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육아 관료들과 달리 도덕적인 명분이라든가 도덕적인 기준에 대한 그 가치, 밸류가 좀 약했던 황관들이 개입했을 때는 오로지 이권에 대한 쟁탈이 많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대부들 역시 정쟁에 아주 쌓이기 시작하면서 명나라 후기 역시 독림당을 비롯한 여러 당파들 또 독림당을 대표로 하는 사대부 세력과 황관과의 정치적인 정쟁이 이어지면서 대단히 혼란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기시모토 미오라고 하는 학자의 표현에 따르면 이 동란이 연속되어도 사람들의 도덕이 바르면 천하가 기울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명나라 말기는 그저 살쪄서 포동포동 살이 쪄 있는 매기 이상한 부자 환자와도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부자 환자예요. 살이 쪘다. 그래서 명나라 중후기는 경제적으로는 대단히 번성했던 시기고 화려하게 발전했던 시기입니다. 비록 그 역사적인 그 평가에 있어서는 다소 좀 무리한 것은 있지만 이 시기를 일컬어서 우리가 한때에 자본주의 맹하다, 자본주의 맹하가 사실상 거의 다 나와 있던 시기가 바로 명나라 후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대운하를 통해서 왕래하는 장거리 유통망과 그 지역에서 발전했던 도시 그리고 그 도시를 연결했던 상인들의 활동으로 봐도 명나라 중후기는 대단히 발전했던 시기입니다. 따라서 그게 하나 포인트고 또 하나는 매기 이상한 아주 힘없는 따라서 정치적으로 무능력한 그런 사회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결국 사람들의 도덕, 사람들의 또 지도자의 총기가 사라져있던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재정을 악화시키는 일들이 여러 가지 발생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명나라 말기 만력제 때의 세 번의 난, 그래서 만력 3대정입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임진왜란이고요, 보바의 난, 양응룡의 난, 이런 난들을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재정이 많이 사용이 됐던 것이죠. 여기에 어느 중국의 역대 왕조들이 망할 때 공통적으로 등장했던 것이 있죠. 바로 농민반란입니다. 자, 이런 농민반란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여러 가지 반란 세력을 진압하거나 지역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역시 국가에게 필요한 것은 재정적인 지원인데요. 그 재정의 재원을 마련하고 또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명후기에 쓰지 말았었어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황관들을 지방에 파견해서 광세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파견해서 은을 납부하게 거둔다거나 광산을 개발한다거나 혹은 세관에서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뜯어내는 일들을 벌입니다. 자, 이런 상황, 바로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에서 앞서 언급했던 이자성 혹은 장원춘과 같은 농민 기의들이 생겼고요. 여기저기서 막 반란이 일어나니까 이런 상황을 일컬어서 당시에 내자로 천붕지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진다 라고 하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피할 곳이 없는 것이죠.
이런 대재난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에 나타나는 것은 그 이자성 세력이 대체로 등장 성립해서 전체적으로 진격했던 여러 유통로 그 경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마지막에 북경을 진압했다가 다시 5.3계를 비롯한 청군에 밀려서 도망가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이자성 난을 간단하게 보면요. 자, 1626년 재정 적자에 시달리던 명나라가 그 당시에 돈을 더 이상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각 지역에 육로에 만들었던 정거장, 즉 역참을 대대적으로 폐쇄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참에서 국가의 녹봉을 먹고 자랐던 많은 역졸들이 실업자가 됐잖아요. 그들이 반란을 주도해서 일으켰습니다. 그 반란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자성입니다. 이자성이 당시에 스스로는 역졸 출신이지만 많은 농민들을 특별히 경작지를 빼앗겼다거나 소작농으로 완전히 전락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많은 농민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반란 세력들이 내세웠던 대단히 공통적인 주장들이 있죠.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한다. 균전제 같은 경제정책을 주장한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가진 자들,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못 가졌던 빈민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민생 안정책들을 쓰고 상당히 초반에는 군기를 잘 단속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독서인들, 지식인들을 예로서 갖추는 이러한 정책을 펼치면서 여러 지역의 신사들을 포섭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상당히 강력한 세력으로 컸어요. 그래서 낙양이라든가 개봉 등 과거의 수도이자 각 지역의 핵심 도시들을 장악하면서 서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순 정권을 개창을 했습니다. 결국 40만의 군대를 모아서 1644년 북경 점령에 성공했고 북경을 딱 압박하니까 당시 북경의 자금성 안에 있던 순정제가 앞서 본 것처럼 자살한 겁니다. 자, 사실은 이제 이러한 내적인 요인이 명나라를 혹은 명예 적어도 왕조 주씨 집안의 왕조를 멸망시키는 요인으로 언급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요, 자, 이뿐만 아닙니다. 외적인 요인으로 사실은 더 역사적으로는 흥미로운 현상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17세기 위기론, The 17th Century Crisis Theory라고 해서 17세기 중반 이 명나라의 멸망을 대표적인 사례로 하는 이 중국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중국 내부의 정치적인 혹은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와 함께 굉장히 중요하게 또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지구적으로 글로벌하게 또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위기의 현상들을 함께 주목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은 상당히 참 흥미로운 일이고 또 최근에 지구사라고 하는 글로벌 히스토리가 각광을 받으면서 주목받는 이론이기도 합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쟁점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하나는 은이라고 하는 당시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전 세계를 거의 하나로 이어주었던 통화인 은의 유입량, 바로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전 글로벌하게 발생하는 기후의 변화, 특별히 기온의 하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은 유입에 대한 감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 은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에 보는 것처럼 대체로 신대륙에서 채굴된 은이 갤리언 무역을 통해서 필리핀으로 다시 필리핀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이 루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의 반대편으로 들어와서 바타비아라든가 이 수마트라 지역을 지나서 중국 남부로 들어오는 또 루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지구의 동쪽에서 들어오든 서쪽에서 들어오든 양쪽에서 많은 은들이 중국으로 몰리고요. 일본의 이와미 은광도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은이 잘 들어오는 국면에서는 중국 자체적으로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은이 어느 순간 들어오는 은의 유입량이 급감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마치 오늘날 우리가 국제적인 화폐 기준이 많이 되는 달러화가 주기적으로 들어왔고 나가고를 반복을 잘 해야 돼. 또 세계 경제 속에서 한 나라의 경제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달러의 유입이 갑자기 줄어드는 거예요. 급감하는 현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한 국가의 경제가 갑자기 맞이하게 되는 위험도라고 하는 게 높아지듯이 바로 이 시기에 명나라가 그러한 위험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자, 왜 은혜 유입이 감소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마닐라를 경유해서 들어오는 스페인과의 무역이 저조해졌기 때문입니다. 17세기 초반에 해양 교역에 있어서 경쟁 관계에 있었던 유럽의 나라가 네덜란드와 영국이었어요. 그 경쟁 국가 가운데에서 네덜란드와 영국이 좀 새로운 신흥 국가가 되면서 원래 초창기에 원래 왔던 나라가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었잖아요. 특별히 스페인이 이 은 유통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맥락을 갖고 중국과 교역의 시스템을 교육의 어쨌든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네덜란드와 영국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방해를 하거나 공격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네덜란드 혹은 영국의 약탈성 혹은 해적과 같은 성격이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자 이렇게 되는 것과 또 하나는 1634년부터 스페인의 필립 4세가 아카풀코 즉 은이 친대에서 출발하는 그 아카풀코의 타락, 경제적인 타락을 이유로 딱 삼아서 이 무역, 갤리온 무역을 상당히 강제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그 아카풀코를 통해서 돌아왔던 은이 중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거치는 경유지가 바로 마닐라인데 이 마닐라에서 1639년에서 40년 사이에 스페인 군대가 당시 그 지역에서 장사하러 왔던 중국 상인들 혹은 그 지역에 정착했던 화교들을 대거 학살합니다. 약 2만 명이 넘는 인원을 학살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2만 명이 갑자기 막 대학살을 당했다. 엄청난 일인데 이 시기에 더군다나 중국 내부도 아니고 마닐라에서 거류하고 있던 중국인이 이렇게 학살을 당한 겁니다. 이것은 그만큼 당시의 교육에 있어서 큰 타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은이 대거 감소합니다. 다음은 포르투갈 상인이 중개하고 있었던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은의 유입도 감소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포르투갈 자체 역량이 감소된 것과 관련이 되는데 네덜란드가 새롭게 이 남중국해에 들어오면서 기존의 남중국해를 장악하고 있던 그 무역이나 교류를 상당 부분 점유하고 있던 포르투갈의 거점인 물라카를 네덜란드가 1641년 다시 거점을 마련합니다. 자, 물라카 기억나시죠? 앞서 본 것처럼 정화의 대원정 때 중국이 점령했던 지역. 그러다가 1511년에 포르투갈이 점령을 했고 다시 1641년에 네덜란드가 점령을 합니다. 얼마나 물라카라고 하는 지역이 이 동서교류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 결과 기존의 포르투갈의 거점이었던 고아 지역, 인도의 고아와 포르투갈 상인의 무역 거점이 마카오 사이가 단절이 되죠. 그러니까 포르투갈 상인들의 왕래가 아무래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본을 유입하는 것도 감소하게 되고 또 하나는 포르투갈 상인들이 일본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일본이 쇄국령을 취하면서 네덜란드만 들어오게 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포교를 하지 않는 네덜란드만 허용했기 때문에 포르투갈 상인들의 역할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일본 은 자체의 감소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도쿠가와 막부 시대잖아요. 1635년 동남아시아 각 지역으로 파견했던 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역사에서는 주인선이라고 해서 붉은색 도장을 찍힌 주인장을 가지고 파견되었던, 즉 이것은 일본의 막부로부터 인정받고 무역을 인정받고 나갔던 선박이죠. 그런 선박을 많이 보냈던 것이 1635년 중단됩니다. 따라서 동남아 지역 약 20여 개소에 퍼져 있던 일본인 마을, 니혼마치, 일본정이죠. 제패니스 타운에 형성이 됐던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무역이 확 줄어듭니다. 그 다음 1624년에는 스페인 선박의 일본 입국이 거절되고 1639년에는 포르투갈 선박의 입국마저 거부됨으로써 나가사키와 마카오 사이의 교역에 아주 큰 차질이 생긴 것이죠. 자연스럽게 은유통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일본의 이 지도를 보시면 당시 에도 막부 시대에 대외 관계에 있어서 주요한 4개의 창구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가장 관심을 두는 지역은 바로 대운하의 시대 혹은 대항해 시대 중국은 어땠는가를 볼 때는 역시 나가사키죠. 저 나가사키를 통해서 저 큐슈에 있는 나가사키를 통해서 명, 청과 일정한 통상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 나가사키에 있는 대지마에는 네덜란드의 상인들이 와서 활동을 하게 돼 있죠. 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왕래하는 은 유통이 현저하게 줄어든 겁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이 나가사키 외에 더 남쪽에 있는 사츠마를 통해서는 류큐, 오키나와와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우리 조선과는 스시마를 통한 교류, 통신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고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북부의 홋카이도의 마스마이 지역을 통해서는 에초기시마와의 지배 종속 관계가 또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사실 에도 막부 시대에도 겉으로는요 쇄국 뭐 이렇게 해서 완전히 많이 문을 클로징, 완전히 문을 닫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주요한 기지를 창구를 통해서 타국과의 일정한 지적 교류, 물적 교류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해금 정책, 일본의 쇄국 정책, 그리고요 조선에도 사실상 해금 정책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표상 혹은 주장일 뿐이지 실제로 조금만 세밀하게 내면을 들여다보면 암묵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교류의 창구들은 대단히 다양하고 많았습니다. 단 이것은 자유로운 무역은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히 통제가 가능한 선택적 개방이었고 그 선택적인 개방, 컨트롤이 가능한 개방이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바로 이 시기 이에 동아시아의 대외관계의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런 그 나가사키 앞바다를 매립해서 만든 이 인공섬이죠. 대지마에 있는 네덜란드 상관 안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여러 경로들을 통해서 은이 잘 들어오고 있던 것이 명의 마지막 10년 동안 은 유입이 급감했던 겁니다. 따라서 은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은 자체를 가지고 살아야 됐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일반 백성들이에요. 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일조 편법이라고 하는 세금의 은납화 정책이 강력하게 시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당장 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은이 상대적으로 줄어서 들어왔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시에 은과 함께 쓰였던 것이 동전인데 은과 동전의 환율 가격이 환율되는 비율이 크게 이전과 달라지는 거죠. 당연히 은의 가치가 높아지고 동전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은귀 전천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런 현상들 속에서 기존에 농민들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부담 자체가 은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은으로 납부해야 되는 농민들, 백성들의 경제적 부담도 급증했던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각지의 농민의 반란들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이 결국 만주의 침략 혹은 외부의 침략에 명이라는 나라가 대단히 쉽게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이러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을 보면요, 참 역사에서 이른바 아이러니가 느껴지는데 명나라 중엽 이후에 중국의 경제가 거의 급속하게 확산이 되면서 은경제가 발전했고 그 결과 명나라는 당시에 유럽 혹은 신대륙의 은이 몰리는 블랙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지만 반대로 은의 중독자, 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평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즉 조금 달리 말하면 세계 경제, 세계 글로벌한 경제에 너무 빨리 혹은 그 당시에 이미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흐름과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 경제가 이미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중국 경제는 이미 이 시기가 되면 초기 근대, 이른바 early modern의 세계 경제에 긴밀하게 통합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러한 17세기 위기론의 두 번째 요인인 기후의 변동을 좀 볼 텐데요.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장기간 약 800년부터 1800년까지의 1000년 동안의 전 세계의 기후의 변동을 한번 보면요. 위로 올라갔을 때가 있었고 약 2도 정도, 아래로 한 2도 정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가지만 말이죠. 점차적으로 날씨가 조금씩 추워진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언제 가장 최정점, 최하점을 찍는가? 바로 1650년 무렵입니다. 1644년에 명나라가 망하는데 바로 이 시기가 세계사에 있어서도 글로벌한 그 온도의 변화에 있어서도 제일 추웠던 시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 추웠던 것과 명의 멸망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졌고요. 그래서 티모시 브룩의 공경에 빠진 제국에서 특별히 잘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명대의 몇 차례 명대 6번의 슬라우 아주 대기근의 그 공경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 마지막이 지금 명나라 말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에도 지금 기근이 있었던 지역, 또 혹은 홍수가 났던 지역, 혹은 기근, 혹은 황충, 메뚜기 떼가 왔던 이러한 각종 자연재해가 대단히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화북의 산동지방에 일부 집중되어 있고 또 하나는 양자강 하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연결해 보면 이게 바로 대운하 대동맥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중국 경제의 남과 북의 대단히 중요한 지역들이죠. 따라서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자연재해들이 대운하 연변에 있는 많은 경제 지역을 황폐화시키면서 국가 경제가 제대로 운영되는데 아주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구사적으로 볼 때 이 시기는 소빙기, 리들 아이스 에이지의 시점, 바로 그 정점에 달하는 시기였습니다. 대체로 학자들마다 좀 편차가 있지만 1550년, 16세기 중반에서 1850년, 19세기 중반까지가 이른바 소빙기의 시작과 종점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특별히 1550년에서 1700년의 150년이 소빙기의 절정이라고 봅니다. 중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바 예전부터 기후의 변동을 지방지라든가 문집을 통해서 연구를 했던 많은 학자들은 중국에서 바로 이 시기 10세기 중엽이 명청소빙기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명에서 청으로 정권이 교체가 되는 1644년 바로 이 무렵은요. 과거 100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추운 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사실 얼마나 추웠을까? 오늘날과 비교해 보면요. 평균 2도 정도가 낮습니다. 그러면 혹시 에게 한 2도 정도 낮은 게 뭐가 큰 문제지? 하루의 날씨가 아니라 1년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 평균 2도예요. 이 평균 2도가 떨어지면요. 그거에 따라서 식물의 습생이 확 바뀌고 농작물의 소작의 결과가 아주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로 이러한 그 일이 있었고요. 또 그 이전에도 각 지에서 여러 날씨가 한랭화하게 되면서 가령 누르하치가요. 청을 일으켰던 누르하치가 거병했던 게 1583년이고 만주국을 설립한 게 1589년인데 이 시기도 사실상 중국의 역사에서 보면 중국의 명나라에서 추웠던 아주 독특하게 추웠던 바로 그 시기 즉 1584년에서 1610년 사이에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 추워진 날씨가 유목 지역에 있는 혹은 유목 지역에 인접한 지역에 살고 있는 여진족들에게 못 살겠다. 필요한 물자를 좀 남쪽으로 내려가서 약탈을 하건 혹은 교환을 하건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주의 흥기 혹은 여진족 후금의 흥기와 상관관계를 언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우리가 여진이나 몽골의 성립을 할 때에도 이 기후 혹은 세계사적인 기후의 변화를 전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청의 성장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요. 1636년에서 1644년, 즉 명이 멸망하는 1644년 이전 한 10년 동안은 중국의 역사에서 대단히 춥고
대단히 이상할 만큼 외국에서 잘 들어오는 은이 급감했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특별히 과거 600년 사이에 세 번째로 춥고 10번째로 춥고 28번째로 추웠던 해가 1641년에서 43년 사이에 약 3년 사이에 연달아 집중되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5년 동안 연속해서 북중국에 전국적인 가뭄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과거 500년 동안 이렇게 5년 내내 전국적인 가뭄이 있었던 것은 이 시기가 거의 유일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가 되면 당시 조운의 대동맥인 대운하의 일부 구간, 특별히 산동성처럼 지대가 높아지면서 수원 마련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수원에 줄어들게 되면서 물이 말라버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물이 마르면 조운도 차단이 되는 것이죠. 1641년 임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결국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명조에게 있어서는 대처 능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렸고요. 이러면서 명이라고 하는 명조라고 하는 생태계가 무너지는 발원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의 정치사적으로 봤을 때 황제의 무능력 여기서만 볼 수 없고 관료들의 부패나 파벌주의 이것만으로도 얘기하기 어렵고 농민 반란의 봉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외적의 침입, 누르하치의 침입 이것만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염병이라고 하는 인자, 은 유입의 감소라고 하는 글로벌한 현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정상적인 기후의 연속, 이러한 국내외적인 혹은 글로벌한 관점의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본다면 명이라고 하는 게 1641년에 외망했지가 아니라 망할 만한 나라가 1644년까지 버텼네? 대단하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명나라는 1644년 이른바 그 생태계의 생명력의 한계점 혹은 임계점, 티핑 포인트에 도달했고 망했던 것입니다.